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교권보호사법이 제정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80%가 넘는 교사들이 여전히 별 변화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해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놓고 파열음이 큽니다. 오늘은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임경섭 기자와 함께 교육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임경섭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를 든 학생과 이를 말리는 학생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겨우 흉기를 빼앗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한 선생님의 수업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먼저 두드리고 죽여버리겠어 막 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해서 교실에 있었지만 학생들도 그 소리는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공포 순간에 다들 애들이 노출된 거죠. 교사면 학생이면. 네. 당시 복도는 큰 혼란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무실과 교실을 오가며 약 3분간 난동을 부리다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을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해 교사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정상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저번 주는 그런 상황은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저희 교사들은 매우 궁금했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 설명도 듣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학교에 나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신고가 누락된 건 실수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생의 흉기 난동에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사건 이후에 지금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제 해당 학교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리고 이후에 조치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이후에 좀 있었던 일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흉기 난동이 발생하고 약 10일 정도가 지나면서 학교 현장도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학교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했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해 지금은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조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은 현재 불안 증세를 보여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달 말 방학까지는 병원 치료와 체험학습 등으로 등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태로 조사를 마쳤고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뭐 다른 곳의 일이 아니고 또 직접 이제 겪어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보셨을 때 좀 남다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뜻밖의 담담하게 차분하게 대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사건을 예나 지금이나 있는 일이고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요즘 흔히 있는 일이라 차분하고 담담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안의 특성상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 무척 조심스러워하고요. 언론 보도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광주교사 노동조합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사나 학생들이나 모두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건 이후에 교사분들이 단체로 교장과 교감 교체를 요구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교장 교감 교체를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해당 중학교 일선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서명에는 일선교사 27명 중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해 교사는 사건이 있고 나서도 약 2시간가량 근무를 마치고 정상 근무를 모두 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간다던가 혹은 학교 측의 배려 조치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던 학생은 약 3분 정도 만에 제압이 됐는데 학교 측은 상황이 종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학생이 하교하고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한 뒤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갈등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생 생활지도 문제를 두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을 했고 그 이전에 종교활동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관리자 교체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 단순히 이번 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학교 안에서 좀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부조리하다거나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왔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학교의 대응 이제 저희 일반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 있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학교의 대응은 어땠다라고 보시겠습니까? 학교는 뭐 의료기관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으로 알리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뭐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인근에 있던 선생님 두 분하고 학생하고가 와서 이렇게 부둥켜 안는 방식으로 학생을 행동을 제지했는데요. 이런 정도 이 대응 자체가 크게 문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빈번히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뉴얼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께 피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그 즉시 이제 뭐 수업을 계속 그 네네. 이후로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예외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은 한 분 선생님만 특별휴가를 지금 요청해서 받아서 휴가를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 노출된 모든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똑같은 심적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한 선생님이 요구하는 한 선생님에게만 특별휴가를 부과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무겁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교장, 교감 교체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겠습니다. 뭐 비단 이번 사건 하나만 가지고 대응이 잘못됐으니까 교체를 요구한다 이런 것보다 이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죠? 이게 좀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하고 교사들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교장의 임무는 특별히 없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교장 되면 교육감보다 더 높다. 금품수수만 없으면 교장 임기 다 보장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요즘 새로운 학교 내에 새로운 갈등 양상도 있고 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해 요소들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교장, 교감에게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종결하고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의 임무를 할 때 다소 부적절하게 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교사에게 담임 교사에게 왜 그런 학생인 줄 몰랐어? 이런 얘기는 무척 상처를 주는 일이었겠고요. 그다음에 교장의 그 책임을 해당 교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장 선생님의 그런 발언이랄지 무책임한 태도, 특히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나치게 행정 서류 갖추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생활지도랄지 학생 문제 행동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교육청도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아까 뭐 학교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까 싶은데 교육청은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네, 광주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징계는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에 노출된 학생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고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주장했던 학교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교장은 가해 학생을 교장실로 데리고 와서 분리 조치를 했고, 그리고 피해 교원과 학부모와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교권 침해 상황 시에 대응 요령을 지켰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교육청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 문제됐던 부분 중에 교사들이 요구했던 교장 교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은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게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 교내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한편으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도 똑같은 학생이다 보니 이제 만약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특정하게 학생 누군가가 악마화된다거나 매우 아주 나쁜 특정한 한 명의 인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실 것 같습니다. 좀 딜레마가 생기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좀 어떤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보도가 되는 데는 공론화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쓰이기를 바라는 점 하나인데요. 경쟁적으로 더 선정적인 보도를 하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 보도 준칙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지 않는다할지, 제일 보도 말미에는 도움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그 보도 준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교권 침해랄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학교 현장 안에서 이제 어찌됐건 가해 학생이고 지금 이번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피해이시지만 이제 또 한 공간에 언젠가 다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상황들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논의를 하고 좀 진행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척 무책임한 행동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적 접근이랄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랄지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도 학교 쪽에서는 조심스럽고 주저하고 그렇죠. 이때 또 학부모 입장이 학교 쪽의 교육적인 견지에서 내리는 소년보호 처분 요구랄지 그다음에 치료적 접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아주 발끈하는 경우 이럴 때는 참 어렵죠. 그리고 또 과도하게 선생님들이 과도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치매 노인을 모시는 자녀가 치매 노인인 줄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다가도 어느 날 잠시 망각하고 치매 노인인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아닌 태도로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이 그런 학생인 줄 알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다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다 보면 부적절한 대응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의 교권 위기 실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잦은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권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 통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통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임경섭 기자, 통계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난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주 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그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3.8%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68.4%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교사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교사 1000명 중 84.1%는 최근 1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가 신장되지 않았다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다 못해 신규 교사가 순직한 서희초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4개 법안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은 그러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실 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뭐 보셨겠지만 뭐 교사에 대한 뭐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 폭행, 그 외에 뭐 악성 민원 엄청나게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런 교권 침해들이 있는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중에 좀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는 교권 침해 유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교 행정가에 의한 교권 침해, 즉 교장 교감의 갑질 같은 것이 제일 대응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교 행정가에 의한 교권 침해, 교장 교감에 의한 교권 침해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좀 해결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인데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다 해결 가능한데 단 한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학부모가 그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감싸고 돌 때 이때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더하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이렇게 돼서 무척 해결되기 어렵고 이럴 때 주로 이제 학부모가 동원하는 법률 대응은 아동 학대로 교원을 제소하는 일까지 있어서 일이 더 해결되기는커녕 더 확산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 잠깐 이제 유형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사분들이 직접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지금 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례는 있었겠는데 요즘 그 문제 행동이 빈도는 더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태도도 더 방어적이고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교육력의 위축 같은 것은 이미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없어지지는 않았죠. 교권 침해 사례도 방금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학생의 뭐 잘못된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권 침해 상황들이 뭐 예전과 형태가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 침해를 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불문율로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뭐 합의는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빈도가 좀 많아져서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뭐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있었죠. 네. 자, 임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건 당시에는 이제 교사들과 주변 학생들에 의해서 큰 사고 없이 정리가 돼서 참 뭐 일단 다행이다라고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후에 학교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른 학부모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쉬쉬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 하교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또 경찰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학교 측에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 사안과 달리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학교에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가 있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상정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나가서 학부모를 상대해야 될 우려가 있고 또 아동학대로 도리어 몰릴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 신고나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도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좀 어려움 이게 뭐 제도가 있어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나 방금 임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아까 서희초 사망 사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교사가 혼자 해결을 하려다가 혹시나 이제 이것들은 근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고통을 받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시스템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그걸 드러내고 요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문제인가요? 작년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에 입법 활동에 우리 매진했고 뭐 교권 사법, 교권 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입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입법 이후에도 그 입법의 효능감을 전혀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런데 그 이유를 뭐 입법 이전에는 법이 없어서 이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무런 입법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입법 이전에 입법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입법 이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드시 말한다. 이런 격언을 하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뭐 교원을 사회적으로 좀 우대하는 분위기, 존중하는 분위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는 뭐 교원에게 부여되지 않은 일반 시민적인 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교원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될 수 있고 교육감께서 나는 학년 초에 또 담화문을 하나 발표하시는 것 이거 효과가 있겠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 교사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세계적인 광주 교육입니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것 교장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에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기 초에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일반 시민들이 교원을 좀 우대하는 분위기 이런 것은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법률로서 무언가 제도로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 어떤 존중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굳이 법률이나 제도로 손대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었다. 이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요새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자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교권 침해 심각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충청남도 또 서울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도 근데 만들어진 취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생겼을 텐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극단적인 대응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갈성 지화자원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채굴해가지고 다 소비해버리면 선생님들이 쓸 자원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성 지하자원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학생들이 막 공기를 너무 많이 흡입해버려가지고 선생님들이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 통계도 있어요. 정의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와 학생인권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도에 학교폭력 사태랄지 교권 침해 상황을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가 교권 침해가 훨씬 적었다. 뭐 비슷하거나 적었다는 그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경험적 근거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학생 인권을 보장했을 때 교사와 갈등이 더 없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초기에 광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이가 더 좋아진 것은 학생인권 조례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또 고갈성 지하 자원에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걸 하나 고갈성 지하 자원 같은 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써야 될 만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유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좀 와닿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도 이거 없애자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시의회에까지 이제 전달이 된 상황인데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발의한 주민들의 의견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과 상충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면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이번 달에는 조례안이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본회의 표결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발의 조례의 특성상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본회의 표결까지 직행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중간에 각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입장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민주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또 광주시 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폐지는 어떤 절차를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시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 임경석 기자의 분석과 취재에 따르면 지금 시의원들의 구성 또 전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광주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교권 대 학생인권의 대립 구도가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요. 교권과 학생인권은 그러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럼 그동안 공존해왔던 것은 뭐냐?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앞에서 다 말해서 더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한데요. 교권 침해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말인데요. 학교와 교사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 정도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원들이 직업윤리 면에서 저는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젊은 그 선생님은 가판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자기 반 학생들이 보이지 않자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을 다 올려보내고 본인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너무 비장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학기 초에 학생 보호자들에게 믿어주십시오. 질 높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광주 학부모님들이 광주 선생님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 얘기는 교원 스스로 하기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시민들이 교권보호 얘기를 더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당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 일십 패싱 논란으로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배신자 얘기도 나오고 당무 개입 얘기도 나오고 무슨 사랑과 전쟁, 국정농단 얘기까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보십시오. 네. 국가 부채가 1112조입니다. 네. 이자만 25조래요. 그런데 더 가관은 정부에서 네. 한국은행에서 갖다 쓴 마이너스 통장이 91조 6천억이에요. 네. 서민
자영업자, 네. 중소상공인, 음. 농어민 다 죽어요.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은 네. 영부인은 문자 가지고 음. 전 비대위원장은 익십하고 이게 나라 꼴이에요? 근데 전 그 논란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지금 이게 6개월 전 얘기인데 누가 왜 지금 공개를 했을까요, 이거를? 김건희 영부인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할 리는 말무하고 네. 영부인 측에서 나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네. 진중권 교수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네. 국민의힘 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하는 설은 바다했어요. 그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네. 저 모양이고 네. 영부인은 이 모양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저 모양, 이 모양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말꼴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네. 1월 달에 영부인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이다. 네. 사과하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네. 했는데 이걸 익십해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날 녹화하고 네. 2월 7일 날 방송된 KBS 대담에서 네.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부부 1심 동체라고 네. 영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는데 익십하고 아무 소식 없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채널A 보도에 따르면은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5차례 문자를 5차례. 예, 보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 입장은 공적인 업무를 뭐 이런 사적인 문자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응대를 안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5통씩 보냈으면은 뭐 이렇게 한 번은 답장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영부인이 네. 사적이에요. 영부인 자체는 공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디올백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네. 공적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해라. 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결국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하는 사단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버립니까? 익십 이건 도저히 안 되죠. 최소한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당 간부, 네. 중진들과 영부인께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그리고 나는 영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사적 문자다. 지금 네. 보도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시중에서는 한동훈 검찰에 계실 때 김건희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장관들하고도 네.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이게 나오길래 아 이것은 네. 보수 세력 즉 국민의힘의 분화가 시작됐다. 그런데 저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김한 갈등은 이건 윤한 갈등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 한동훈 갈등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분열이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각자 이게 도생들 하고 있는 건가요? 공가루 집안. 시장 저작골목에서 애들 싸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네.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야 이건 분열이다. 네. 이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네. 분화에서 분열로 이제 진화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 싸움은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사과하겠다고 표명을 했으면은 네.
지금 해라 이거죠. 지금 하고 네. 특검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근데 김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갈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지금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그 제2부속실도 안 만나고 네. 자기는 처음부터 뭐 살림만 하겠다. 살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나가잖아요. 그 현실 정치의 주체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시중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김건희 대통령, 네. 윤석열 영부남,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무 개입 아니에요. 당무 개입이다. 뭐 영부인이 네. 당무 개입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되는 네. 장관들과 모든 문자가 저는 공개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이건 장관들이랑도 문자를 예, 국정농단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엄청난 국가적 파동이 오니까 그 길이 뭐냐?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사과하려고 했으니까 사과하고 특검 받아서 다 정리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5차례 걸쳐서 보냈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사안이고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내가 사과하고 말게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대통령도 문자를 보낸 거를 알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7일 KB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부부 일심 동체인데 또 대통령이 윤건희 영부인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과한다고 뭐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사과하세요 하면은 사과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소위 국가를 이끌려면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당 대표로서 네. 또 앞으로 만약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어떻게 영부인을 사적으로 보느냐? 영부인은 이미 공적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하면은 영부인의 5차례 문자를 받았으면은 최소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논의를 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문자로 직접 답을 하진 않았지만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것은 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 그래가지고 네.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하는 얘기는 네. 그건 그거고 그럼 영부인 주체 아니에요. 네. 사과를 해도 영부인이 사과를 할 건데 그 주체가 보낸 5번의 문자를 개인적으로 봤다? 영부인은 공적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사과를 뭐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설명을 했는데 방점은 사실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응답을 안 했다. 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그것은 검찰 논리로 정치를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네. 정치는 사과를 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것이 방점이에요. 네. 그것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하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네. 공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사과 여러 가지 요구를 해가지고 나는 후보 사퇴 압력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영부인을 사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사적이지 않아. 누가 네. 영부인을 개인으로 봅니까? 근데 이게 시점이 약간 이제 공교롭기도 한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용산에서 사퇴 발언 압박이 나왔을 때가 이 문자를 이른바 일십한 직후인데 이게 뭐 연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KBS 대담에서도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에게 네. 그러한 사퇴
요구를 했지 않은가. 네. 이건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네. 지금 익십 이거 가지고 싸워서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네. 김건희 여사의 초심대로 네. 대국민 사과하고 그 의혹을 밝히는 길은 네. 특검이다.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게 왜 국정농단으로까지? 만약에 네. 지금 알려진 대로 논의가 되는 대로 네. 한동훈 위원장 외에 네. 정부 부처 장관들하고도 그렇게 부단하게 문자가 오고 갔거나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면은 이건 국정농단이죠. 지금 현재는 당무 개입이에요. 아무리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 끼어들지 마라. 이미 끼어들어 있어요. 그렇게 다 국민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라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늘 원래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뭐 취소를 하긴 했는데 그 동참해라 막 이렇게 뭐 압박 같은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글쎄요. 네. 얼마나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나경원, 네. 김기현 전당대 때도 초선 의원들이 연판창 해가지고 나경원 사퇴를 네. 요구했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였는데 오히려 역풍 맞잖아요. 그리고 네. 그 일부 위원장들은 나한테도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 이런 걸 다 얘기한다고요.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함께 이미 콩가루 집안이다. 거기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 때문에 네. 별게 다 나오고 그러한 제2의 연판장 운동도 나오다가 국민들한테 역풍 맞으니까 지금은 중단됐지만은 이제 별게 다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경원 의원 때는 현역 초선들이 거의 다 연판장에 이름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현역들은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신분이 취약한 당협위원장들 상대로 하다가 그것도 못했는데 이른바 좀 그립이 용산 그립이 뭐랄까 떨어진 거 아니냐 뭐.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상 네. 지는 해한테는 줄 서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태양한테 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1차 투표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차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가면 새 후보를 단일화시켜가지고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됐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건 네. 낙방을 하건 저는 분열의 길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한동훈 갈등이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 네. 누구도 네. 김건희 영부인을 지금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제일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끔찍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권력은 추평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의 길은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 네. 김건희 부부는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검사 탄핵 후폭풍 이게 좀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열어서 검사들 불러서 따지다가 오히려 판판이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우려를 네. 하고 있고 저도 사실 검사 4명의 네. 탄핵이 꼭 타당한가? 우선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렇게 네.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검 간부들과 또 일부 뭐 연판장을 하자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검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을 네. 국회를 얕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제 자신도 확정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네. 보좌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더 조심하게 신중하게 접근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뭐 법사에서 청문회하고 그러면 다 중계를 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 그 민주당이 몰리거나 뭐 별거 없는데 왜 탄핵한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조사해서 네. 그 검사의 잘못을 네.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법사위원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자신이 없으면 그 법사위 어떻게? 아니 저는 하려고.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좌진이나 저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비난을 받습니다. 네. 탄핵, 특검, 국정조사. 네. 대통령이 음. 거부권 재임명 이러한 독선과 독주를 국민들은 탓하지 않고 네. 왜 민주당에서 음.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입법 독주가 아니고 입법 독재가 아니고 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을 또 대통령이 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원합니다. 최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유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등 56명의 대통령실 네. 측근들과 국방부 군검찰과 3,699번의 네. 전화를 한 것이 출발입니다. 네. 거기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대통령이 경로했는가? 네. 이러한 문제를 다 부인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최상병 경로. 이번에도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네. 사과에 대해서도 경로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사람을 보냈지 않냐. 이런 걸 보면은 이 경로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이 경로해서 국회 네. 탄핵 청원에는 오늘 아마 130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